우선 인사드리고 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박 장군님 초청받아가지고 와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앞에 아까 소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생님 보면은 언제가 김남 장군님 하여튼 제가 길게는 30년 짧게는 한 20년 전에 처녀 계실 때 뵀었는데 뭐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건강하신 모습들 보니까 너무나 더 반갑고 기쁩니다.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더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아는 분이 계신 건 아닌데 또 긴장도 됩니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 우리 또 멀로 선배님들 계시고 우리 邱 박사님도 우리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굉장히 와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두려움도 앞서는데요. 저도 마침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하고 김태형 전 장관님 대표를 모시고 제가 16년째 풀어가는 한국 국가안보 포럼이라고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군사문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공군회관에서 워싱턴 선언하고 한국형 확장 억제를 나아갈 방향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사실 오늘 박 장군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주제 해무장 잠재력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우선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우리 국철균 장군님 계신데 제가 뭐 문자 생각해서 죄송한데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좀 폄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진 건 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 신문에서 SSBN,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을 SSBN이라고 해요. 잠수함 발사 핵탄두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을 SSBN이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그 합의문에 SSBN 미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 항구에 기항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국내에서 굉장히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잠수함 전문가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기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미국의 최고의 비밀 무기인 중요한 전략 무기인 SSBN이 미 본토 항구 또는 해외,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미국령,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기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항구에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일본이나 이런 나라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한국 항구에 기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한반도 근처에 출동하겠다는 얘기가 와전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는 이제 미 해군 잠수함 전문가들한테도 연락이 왔대요. 한국에서 이런 발표했는데 우리 속된 말로 이거 뻥인 것 같다. 미 해군 그 잠수함 전문가 자기가 아는 상식에 이런 미국의 SSBN이 무방국을 포함해서 타국 땅에 노출을 시킨 적이 없다, 기항한 적이 없다,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도 국방부나 이쪽에 고위관계를 확인했더니 분명히 노백에서 미국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합의문에도 명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팩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군사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잠수함이라는 게 최고의 장점은 은닉성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탐지가 어려우니까 이른바 이제 은닉성, 비닉성이 최고의 생명이고 SSBN은 더구나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도 극소수 관계자만 알고 있는 그 움직이는 항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한반도 근처도 아니고 한국의 부산항이나 이런 항구에 딱 노출을 기항을 시켜서
노출을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군사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북한이나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자극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미사일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트라이던트 2라는 미사일인데 최대 사거리가 한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km 안 돼도 한 7, 8,000km만 돼도 굳이 우리나라 올 필요 없죠. 저쪽 하와이 동쪽에 쏴도 됩니다. 좀 가까이 오더라도 뭐 동해까지 안 오고 일본 동쪽 태평양상에서 쏴도 충분히 타격할 수 있죠.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보다. 그래 봐야 아무리 길어야 30분 안 걸죠. 20에서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니까 거의 핵보복을 한다면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까이서 쏘면 뭔 문제가 있냐? 북한이 이제 맨날 미사일 시험할 때 뭐 하죠? 고각 발사하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일본 열도 안 넘기면서 미사일 사거리를 시험하려니까 뭐 멀리 못 쓰면 어떻게 올려야죠 높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 세우듯이 고각 발사 세계 신기록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6천 몇백 킬로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중국의 선진국들도 그 정도 고도로 ICBM을 올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각 발사 일본은 안 넘기면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건데 만약에 부산 앞바다에서 미국이 SSBN에서 SLBM을 쏴서 북한의 핵보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각 발사해야 되죠. 그럼 사실은 이거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어떻게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약속했냐? 한국에서 이제 해무산 뭐 확장 억제 못 믿겠다. 자꾸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줄게. 우리 믿어달라. 그런 어떤 그 강한 의지 표명 그런 것이 분명히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뭐 또 해군 주진 서재룡님께서 뭐 너무나 사용하기 잘하시겠지만 우리가 SS 그 한반도 됐나요? 됐습니다. 한반도 기항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그 육군에 관해서 세미나 하실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NCG라고 핵협의 그룹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현직 계실 때 이제 대미관계 정책 담당하신 분도 앞에 계시지만 과거에 미국의 하고사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죠. 미국에 우리가 이제 막 궁금해하면 그래 뭐 어떻게 우리한테 해고상 보장해 줄 거야? 그러면 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알라고 하지 마. 그다음 알 생각도 하지 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옛날엔 그랬고 점점점 우리 이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 태도는 좀 누그러졌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주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 미국은 핵 사용에 관한 한 우리한테 정보를 공유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EDSCG라고 그 협의체가 좀 강화된 협의체가 생겼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옛날하고 뭐 달라진 게 있으니까 여쭤보니까 사석에서 이제 술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근데 미국 태도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우리한테 잘 안 알려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전술핵이든 뭐든 B-61 핵폭탄이 됐든 뭐든 쓰겠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고 거기 더 나가서 이제는 야 우리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기 핵무기 쓰려고 그러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우리 입장 묻는 이런 단계까지 하겠다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가 합의된 사항이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총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까는 사실은 이제 양쪽이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을 좀 푸시해야 되고 미국도 요구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이제 그 세미나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파워포인트하고 영상을 좀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줄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그 말씀으로 혹시 마이크로 마이크 좀. 네.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하세요. 거기 안 나오더라도 마이크가 네. 거기 네. 네. 이걸 센터로 좀. 그걸 센터로. 그냥 말로 예. 한번 더 해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또 많으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일 것 같습니다. 우리 천 박사님이 더 잘하시고 최고 전문가이시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제한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좀 감히 좀 문자 좀 쓰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제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 이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기관에 따라서 정보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20에서 30개, 많게는 90개까지도 보는 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북한이 핵시설, 고농축 우라늄을 수출하는 이러한 비밀 핵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핵시설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뉴클리어 아시날, 핵무기고는 계속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도 지금 계속 재가동하는 이런 이제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무기, 핵탄두가 얼마나 소형화됐냐 이 부분도 이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탄도미사일의 달만큼 ICBM 말고 ICBM 크니까요. 그보다 작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술 핵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북한의 남한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KN-23이라는 거고요.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800km 됩니다. 그 직경이 한 90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를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1,500km짜리, 2,000km짜리 두 종류가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직경이 작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최근에 잠수함 월해 발사관에서 발사에 성공했는데 월해 발사관이 보통은 533mm입니다. 그리고 작은 게 한 400mm. 큰 거는 이제 공산권 국가 같은 경우는 640mm짜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잠수함 발사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60cm급 직경 60cm급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화산 31형이라는 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어요. 김정은이 시찰하는 걸 공개했는데 이게 정확히 숫자는 북한이 공개를 안 했지만 김정은이 키나 이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한 50cm 이하, 40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새로운 위협으로 분양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그 다음에 북한판 KT짐이라고 불리는 신형 전술 미사일 이런데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화산 31이 그럼 진짜냐? 진짜 소형 전술 핵탄두가 맞느냐?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사실 가능성이 있다. 그 배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전술핵 무기는 거의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우리와 KN-23 일부 주일 무기를 사정권을 놓고 있지만 우리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 전술핵 위협은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많은 이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다루고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는 게 김정은 문제죠. 여러분 북한에서 유사시에 핵 미사일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정은이 얼마만큼 오래 살 것이냐. 그 다음에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제정신인 자냐. 뭐 등등 이런 거에 상당히 뭐 관심도 끌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저도 뭐 기자치고를 좀 안다고 해도 보안상에 대해서는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제한된 부분만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어르신들 선생님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특히 이제 보수 성향 나라 걱정하시는 그런 애국하시는 이런 분들이니까 제가 감히 건방지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애국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어떨 때는 아쉽고 특히 이제 지난 정권 시절에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위시풀 싱킹에 빠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쟤는 저럴 거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쟤는 1년밖에 더 못 살 거다. 김정은은 또라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 또라이입니까? 또라이 아닙니다. 또라이 네, 아니에요. 네. 김정은이가 포악하죠. 네. 포악은 포악합니다, 분명히. 그럼 포악한 거와 또라이, 바보가 이권은 아니죠. 옛날에 포악하면서도 뭐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하고 뭐 그런 지도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단적으로 확인된 게 여러분 2017년에 2018년이죠. 2018년에 미국 정상회담을 2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앤디 김이라고 우리 한국계가 CIA 코리아 데스크 책임자 맡아가지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 여러 번 가고 김정은도 여러 번 만나고 이제 그런 분도 계신데 그때 이제 CIA가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열심히 김정은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여다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CIA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김정은은 영어로 표현하면 very smart하다. 바보가 아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상대방이 협상하고 그럴 때 이 사람이 긴장하냐, 속단말로 쫄았냐, 안 쫄았냐 볼 때 뭐를 많이 봅니까? 손을 보죠. 손떨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긴장하고 보면. 근데 CIA에서는 손이 아니고 요 책상 밑에 다리를 돌아본다. 이 다리는 가려지니까 보통 뭐 방심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 만나고 그럴 때 이 책상 테이블 밑이죠. 테이블 밑으로 해서 유심히 밖에 쫙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 편안한 데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정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밖에 안 됐어요. 35밖에 안 된 나이에 어찌됐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상대했던 거 아닙니까? 이 포악하고 건강상의 문제는 있지만 결코 바보는 아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며 얼마나 갈 것이며 그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바라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요새 트럼프 대통령 뭐 또 다시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사실은 내심 박수 친 분도 많았죠. 야 트럼프 됐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북한 핵 한번 속다말로 청소해가지고 해결해주지 않을까. 아마 내심 기대한 분들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행태는 어땠습니까? 왜 이거예요? 전혀 안 돼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 트럼프 제가 알기로 저도 뭐 100%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사업군, 사업가, 장사꾼, 본투비 그 태생, 그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업가죠. 그러면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거지. 그 북한 때리면, 확전되면, 뭐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미군 장비 인력 수입해야 될 거니까. 일단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북한을 때리듯이 굉장히 뭐 항모 세척도 오고 뭐 그랬지만 본심은 실제 그랬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고민은, 의문은, 부호는 한번 우리가 또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너무 어떤 특정인의 그다음에 뭐 우리 한미동맹 부분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박 장군이 말씀하신 그 이제 핵심 주제인 핵무장 및 잠재력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도 이제 저희 오전 세미나에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핵공학 이제 전문가가 오셨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뭐 앞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야, 정말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 만에 이 국제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항상 이제 갖는 의문인데,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은 뭐 3개월, 6개월 내에 가능하다. 뭐 어떤 이제 굉장히 저명한 대학 교수님도 나한테 얼마 몇천억 주면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말을 또 확 바꾸셨죠.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 기술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과 기술이 있는데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공학적인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잠재력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는 사실은 부풀려진 면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위식불식기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적인 사고에 의해서 낙관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 20년간 우리가 핵무장 잠재력, 뭐 핵무장 얘기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농축 제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진전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외람되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우리 마음 먹으면 3개월 내에 만들 수 있어,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뭐 우리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런데 뭐 돈이나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심이라고 그럴까, 자만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빠져 있지는 않았나. 저는 그것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핵무장, 뭐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핵무장 포기한 것보다 핵포기 선언이다 하고 매도하고 비판하는 세력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실 관계자도 왔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일부 세력들이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핵무장 잠재력은 포기한다는 얘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력 쪽만이라도 지금 정부에서 확보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첫 이제 사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액션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비판하고 안보를 망쳤다고 비판합니다. 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막 변명을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 있을 때 미사일 지침 해제해서 뭐 천문포 5 이런 괴물 미사일도 만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시도한 건데, 그쪽에서 특히 이제 그 당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등 비롯해서 뭘 푸시했냐면 이제 경항모를 여러분 아시 푸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란도 있었고, 결국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이제 뒤로 상당히 밀렸습니다만, 과거 정부는 그게 일종의 자기들 우리 뭐 안보 소홀히 하지 않았어 하는 일종의 안보 대표 상품으로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라든지 경항모라든지 이런 걸 내세웁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로 이제 어렵게 집권했습니다.
그러면 더구나 보수 정부인데 이게 아주 이제 저널리스트한 언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야말로 안보 대표 상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 정부인데.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워싱턴 선언 통해서 어찌됐든 확정 억제에는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됐으니까 그거를 일단 확정 억제 관련해서는 하나의 좋은 상품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정말 그 안보 대표 상품으로 저는 핵무장 잠재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시긴 힘들 겁니다. 북한이 정말 엄청난 도발,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시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NPT 선언 모준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저는 핵무장 잠재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표 상품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하고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현 상황에서 어떤 이 보수 정권으로서 이 정체성도 확립할 수가 있고 의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력 협정은 사실은 그 일본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일본은 농축 제철이 관련해서 굉장히 상당히 제한이 없는 편인데 우리는 제약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전원축 우라늄도 20%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20% 전원축 우라늄을 쓰는데 문제는 원자력 협정상에는 군사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원장 추진한 쪽에서 그 해결료 20%는 미국이 안 팔면 예를 들어 제3국에서 수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러시아 또는 이제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고. 근데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소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유럽 국가도 뭐 이제 대안의 하나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아마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결국 전공법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전공법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고 또 풀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전공법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원장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호주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원전 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닝 칩으로 삼아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더구나 지금 한미동맹이 많이 훼손이 됐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복원이 됐고 상당히 좋은 관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장 잠재력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주제는 없지만 이 무공화 계획이라는 명칭도 좀 붙였어요. 우리 프로젝트 하려면 명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혹시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혹시 보신 분도 계시죠? 네. 근데 거기 보면 막 뭐가 막혀 있을 때 갑자기 뻥 뚫리면서 이렇게 해결책이 떠오를 때 뭐가 나타납니까? 고래가 나타나죠. 네, 근데 정말 농반 진반의 말씀인데 저도 이제 집에 한강 근처여가지고 종종 한강 산책을 하는데 그 핵잠재력 프로젝트명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궁화 계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집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얘기했더니 우리 김영세 장군님은 사모님께 굉장히 존중받고 이렇게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질 못해서 집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뭐 하면 굉장히 이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뭐 아이디어나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많이 반응하는데 그날은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이렇게 막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또 무궁화계획이랑 같이 프로젝트명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 그 김정명 작가의 소설 아시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 핵개발과 관련된 얘기지만 뭐 핵무장하자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우리 국화가 무궁화 꽃이고 군에서 그 장군님들 교육할 때 그 회의가 무궁화 회의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면에서 하여튼 그런 이제 프로젝트명도 정했는데 그건 하여튼 좀 썰렁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현실적으로 국가 역량을 총직결해야 됩니다. 이게 민간 원자력 개통 플러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탄두라든지 기폭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로 국방과학연구소 ADB에서 그런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몇십 년간 공백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역량을 다 총결집하려면 결국은 저는 이제 통수권자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통수권자가 대통령실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 차원에서라도 앞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 언론 뭐 이런 데서 민간 부분에서 좀 나서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잠재력 확보의 첫 출발점은 저는 아주 쉽게 저는 언론적인 표현으로 일단 우리 주제 파악을 하는 데서 출발해서 나와요. 우리 주제 파악. 우리 진짜 우리 잠재 능력이 얼마가 되는 거냐.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제가 알기로 모르겠습니다. 뭐 비밀리에 과거 정부에서 이제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알려진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하신 게 있지만 그거는 정말 단편적인 거 또는 어떤 감성에 우상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정말 어떤 기관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인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인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우리 주제 파악을 냉철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왜?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초년병 시절에 월가조선에 있었는데요. 1990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월가조선에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원철 제2경제수석 아시죠? 네,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공업을 책임지셨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방위산업 그 다음에 핵개발 책임도 맡으셨어요. 60년대 서울대 학원과 제일 쓸 때는 서울대 학원과 졸업하신 분인데 근데 제가 천년병 시절에 이분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갑재 대표 밑에서 그때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박통 때 핵개발 얘기 제일 정확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취재해봐라. 찾아갔는데 뭐 아니야 다를까 문전박대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문전박대도 하시고 그랬는데 몇 번 찾아가니까 이제 조금 부다리를 풀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인상 깊었던 게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맨 땅에 뭐 헤딩해서 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하셨구나. 그때 우리 기초공업 능력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100만 분의 1초까지 찍는 카메라 몰래 들여오느라고 고생하신 얘기 쏘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공대 출신이신데 이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이 탁월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공업, 방위산업, 핵개발까지 다 책임을 지신 혼자서 책임지셔서 성공적으로 이끄셨는데 결국 국가에 흩어져 있는 역량, 인력을 다 끌어모아서 밀어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매니저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핵개발하려면 그런 제2 오원철 같은 그런 사람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맨하탄 계획에서 보면 공병장군의 그리브스도 그 공병장군이 상당히
뭐 독선적이고 뭐 하여튼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추진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핵개발 관련해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흩어져 있는 거 다 엮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엮어서 시동 거는 거. 군에 오랫동안 지휘관 하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어떤 팀을 만들어서 시동 걸면 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그것만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두서없는 말씀은 이 정도로 그냥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뭐 핵무장 잠재력과 뭐 북한 능력 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뭐 국방 관련 현안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편하게 코멘트 하실 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